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국무위원 전원이 공대생이라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2002년 중국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 9명 전원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이공계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이 법전과 화려한 말싸움에 매달릴 때 이들은 회의실의 설계도와 수식을 펼쳐놓았습니다. 정치가가 아니라 공장장들이 모여 나라를 경영했던 시대, 기술이 지배하는 국가 테크노크라시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왜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고속철도를 깔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지, 그리고 왜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번번이 당혹감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단순히 전공이 다르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운영체제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14억 인구를 거대한 기계처럼 설계하고 돌리는 이들의 차갑고 정교한 세계, 그 깊숙한 이면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체크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예요. 먼저 우리 한국을 볼까요? 2년 전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당선자 300명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인 법조인은 무려 60만 명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이 법률 전문가죠. 여기에 시민단체 활동가나 정통 정치인 출신까지 합치면 소위 말하는 문과 엘리트 비중은 80%를 훌쩍 넘깁니다. 미국의 상황은 더 드라마틱해요. 미국 의회는 아예 변호사들의 집합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원 의원의 약 40% 이상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왜 한국과 미국은 법조인들이 정치를 할까요? 그건 민주주의의 핵심이 조정과 합의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법이라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안에서 싸우고 타협하는 과정이 곧 정치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과 논리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연설, 이것이 한국과 미국 정치의 핵심 하드웨어인 셈이에요. 하지만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은 정치를 가치관의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 문제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칩시다. 이때 필요한 사람은 스마트폰은 민주적이어야 해 라고 주장하는 연설가일까요? 아니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발열을 잡을 수 있는 엔지니어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중국 지도부에게 국가는 바로 이 스마트폰과 같은 거대한 기계입니다. 14억 개의 부품이 고장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통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 24명 중 여전히 3분의 1인 8명이 이공계 엘리트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법률적 해석보다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믿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이 정책이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 물류 비용이 몇 퍼센트 절감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겨 인력이 몇 명이며 그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공백률은 얼마인가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기술자들이 정치를 하면 유연성이 부족해서 금방 망하는 거 아냐? 라고요. 하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 어떤 정치인보다 유연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될 때만이죠. 이들에게 이념은 도구일 뿐이에요. 48년 전 덩샤오핑이 말했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로는 사실 테크노크라시의 선언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기술에 미치게 된 걸까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이 공대에 많이 가서일까요?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엔지니어가 아니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 현장이었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국 정치의 산실이자 붉은 엔지니어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칭화대학교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정치가가 되기 위해 공학을 공부해야만 했던 청년들의 이야기, 다음 파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이징의 북서쪽 중국 정치의 진짜 심장부라고 불리는 칭화대학교의 교문을 통과해 볼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 법대나 미국의 하버드 로스쿨 같은 곳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칭화대학교는 명실상부한 공과대학교거든요. 이곳 복대는 헌법 조항 대신 여력학 법칙과 구조역학 공식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의 미래 권력자들은 젊은 시절을 법전이 아닌 기름때 묻은 기계 옆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하던 그 시절 중국은 정말 처참했어요.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지식인들은 숙청당했고 대학은 문을 닫았으며 기술은 멈춰버렸죠. 그때 덩샤오핑은 아주 무서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념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산주의를 외치는 입이 아니라 전력을 생산할 터빈을 설계할 손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탄생한 용어가 바로 그 유명한 붉은 엔지니어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되 실력은 철저한 기술자여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 하이붉은 엔지니어 프로젝트의 본거지가 바로 칭화대학교였습니다. 칭화대의 학풍은 자강불식 후덕재물, 즉 스스로 힘쓰고 덕을 쌓는다는 뜻인데 실제 학생들의 삶은 거의 스파르타식 공장과 다름없었어요. 이들은 대학 시절 내내 정치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한 수계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철강의 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만 몰두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졸업 후 배치된 곳이 국영기업이나 건설 현장의 말단 관리자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나 미국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 지망생들은 보통 변호사가 되거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말을 배우며 성장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산샤댐 건설 현장의 진흙탕 속에서 혹은 동북부의 거대한 철강 공장의 소음 속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곧 현장 관리였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를 통제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 공기를 맞추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이들에게는 정치 수업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후진타오 전 주석은 수리시설 공학을 전공하고 간수성의 거대한 댐 건설 현장에서 10년 넘게 굴렀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산시성의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토굴 생활을 하며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했죠. 이들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물이 흐르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들이 중앙 권력에 진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의 초고속 성장기 동안 이들은 토론보다는 시뮬레이션을 믿었습니다. GDP 8% 성장을 하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댐을 몇 개 지어야 하며 그 댐을 짓기 위해 시멘트가 몇 톤 필요한가를 소수점 단위로 계산해서 국가 계획표를 짰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이 정책이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두고 6개월 동안 청문회를 열 때 베이징의 기술 관료들은 이미 수백 페이지의 기술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공사 차량을 현장으로 출발시킵니다. 이들에게 민주적 절차는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저항값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때 우리의 비전을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댐이 완공되면 여러분의 가구당 소득이 정확히 15.4% 증가할 것이라는 데이터 뭉치를 들이밀죠. 하지만 여러분,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들이 계산한 그 완벽한 수치 속에 사람의 마음이나 개인의 희생은 과연 어떤 변수로 들어가 있을까요? 기술 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정교해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인간의 돌발 행동을 극도로 싫어하게 됩니다. 기계 부품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기계가 고장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주 무서운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저도 기계처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과연 이 엔지니어들의 야심은 어디까지 뻗어나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설계한 완벽한 사회의 실체는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기술 관료들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손에 쥐었을 때 벌어지는 소름 돋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초정밀 감시 사회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댐을 짓고 기차를 깔던 하드웨어의 시대를 넘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기술 관료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공학적 격언이죠. 이들에게 사회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한 데이터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망,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의 시스템이에요. 현재 중국 전역에는 약 2억 대가 넘는 안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혼잡한 거리에서도 단 3초면 특정 인물의 신원을 100% 식별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따지고 있을 때
중국의 엔지니어 리더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회 효율을 높일지부터 계산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쳐보죠. 한국에서는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하거나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테크노크라시 시스템 아래서는 다릅니다. 카메라가 여러분의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 즉시 인근 전광판에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 신분증 번호의 일부를 띄워버립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무단횡단 데이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적 신용 점수라는 수치에 반영됩니다. 기술 관료들은 인간의 도덕성마저도 신용 점수라는 데이터로 치환해버렸거든요. 점수가 높으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공항에서 우선 수속을 받지만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표를 살 수도 없고 고속열차 1등석은 꿈도 못 꿉니다. 심지어 자녀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까지 제한받죠. 이걸 보고 서구권에서는 지옥 같은 감시사회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엔지니어 지도부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이 시스템 덕분에 범죄율이 몇 퍼센트 낮아졌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 비용이 수조 원 절감됐는데 왜 이게 문제인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닌가? 라고 말이죠. 이들에게 인간은 존엄한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을 결정하는 변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팩트체크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댐이나 건설하던 사람들이냐고요? 천만에요. 지금 중국 권력의 핵심은 우주항공 마피아와 방위산업 엘리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24년 전 연료적기 상무위원들이 전통적인 제조공학 전공자였다면 지금 20기 정치국 위원들은 로켓 설계 전문가, 전투기 엔진 전문가, 그리고 나노 기술 전문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주항공 출신들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우주 로켓은 단 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기술의 집합체잖아요. 이 거대한 로켓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때도 똑같은 마인드를 적용합니다.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것이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수사와 말싸움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의 이 우주항공 출신 지도자들은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을 쥐기 위해 보이지 않는 데이터 전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나 빅데이터 처리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왜냐고요?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내뿜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설계도대로 돌아가는 기계가 과연 행복할까요? 기계는 감정이 없지만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아무리 완벽한 수치를 내놓아도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테크노크라시가 마주한 거대한 벽입니다. 6년 전 팬데믹 당시 기술 관료들은 바이러스 차단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시 전체를 디지털 감옥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인간의 분노라는 변수 때문에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테크노크라시 제국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차가운 기술적 통치 방식이 우리 한국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며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지도자의 기준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미래의 승자는 법률가일까요? 아니면 엔지니어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다스리는 세상과 엔지니어가 설계하는 세상 중 도대체 어디가 더 살기 좋은 곳인가라는 질문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아주 치열한 운영체제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문과적 정치와 중국의 이과적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어떤 스파크가 튀는지 아주 현미경급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한번 보죠. 이들의 뇌 구조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절차에 맞춰져 있습니다. 변호사나 판사 출신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어떤 판례가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는가 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는 변화가 느립니다. 정책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수많은 공청회를 열고 반대파의 논리를 법적으로 반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국가 권력이 내 재산을 뺏거나 나를 가둘 수 없게 만드는 방어막이 바로 이 법의 논리거든요.
반면 중국의 엔지니어 리더들은 철저하게 미래와 결과만 봅니다. 이들의 뇌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미국의 법조인 정치인들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저들을 제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수출 규제 법안을 꼼꼼히 만듭니다. 하지만 중국의 엔지니어 지도부는 그 시간에 공급망 지도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요. 미국이 이 경로를 끊으면 우리는 소수점 단위의 효율을 포기하더라도 자체 공급망을 어디에 설계해야 하는가, 필요한 희토류의 양과 정제 에너지는 얼마나 드는가를 즉각적으로 산출하죠. 이들은 정치를 협상이 아니라 물류 시스템 개선처럼 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의 딜레마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이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의 수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앞길을 결정하는 여의도의 정치는 어떤가요? 2년 전 22대 총선에서도 보셨듯이 공학적 이해도를 가진 정치인은 가뭄에 콩 나듯 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수년이 걸리고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수십 년간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에서는 법적 근거와 정치적 명분을 따지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드웨어는 최신형인데 소프트웨어가 구형이라 시스템 전체가 느려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테크노크라시의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방식이 정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엔지니어 중심 정치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오만함입니다. 설계자가 완벽한 도면을 그렸다고 믿는 순간 그 도면에 따르지 않는 인간을 불량 부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하거든요.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그만이지만 사회는 고장났다고 해서 특정 계층을 삭제하거나 개조할 수 없습니다. 6년 전 팬데믹 당시 중국이 보여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엔지니어링의 극단적인 실패 사례예요. 바이러스 차단이라는 수치적 목표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소수점 이하로 취급했을 때 시스템은 효율을 얻었지만 사회의 영혼은 파괴되었습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그건 실패한 설계거든요. 자, 이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앞으로의 정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생기죠. AI가 정치를 대신한다면 AI는 법률가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엔지니어에 가까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AI는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값을 찾아내는 기술 관료의 결정체거든요. 만약 우리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지금처럼 말의 정치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알고리즘이 설계한 세상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끌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법률가의 인간 존엄과 엔지니어의 현실적 효율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리더십 말이죠.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인문학적으로 고민할 줄 아는 철학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정문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중국이 이공계 엘리트를 키우듯 우리도 기술적 전문성을 존중하되 그들이 독주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민주적 시스템의 정교함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을 통해 기술 관료제가 가진 엄청난 힘과 그만큼 무서운 어둠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14억 인구를 부품처럼 관리하는 설계자들의 세상은 분명 눈부시게 빠르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따뜻한 세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옆집의 설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수점 단위로 미래를 계산하며 우리를 추월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세계관을 통째로 뒤흔들 정교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